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샘 해밍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아마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대하고 존중하고 또 이 아이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바람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대대로 매를 너무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뭐 이러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사실 민법 안에 친권자 자녀 징계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호하고 또 지도하고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벌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게요, 2021년 1월 얼마 안 됐습니다. 63년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쌤은? 전 솔직히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솔직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다면 63년 동안 걸렸던 자체가 조금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도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니 참 좋은 것 같아요. 민법에서 부모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했다라는 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을 때리는 걸로 교육시키는 건 이제는 하지 맙시다. 부모님들의 사랑은 이해하나 방법적으로 그 방법은 이제 내려놓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쌤은 네. 아이를 이렇게 이제 뭐 양육에 굉장히 적극적이신데요. 네. 왜 윌리엄과 벤틀리 네. 얘네들을 이렇게 키울 때 어떨 때는 부모로서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으시죠, 사실은.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어요. 저도 그럴 때 가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네. 이거 솔직히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체벌에 관해서는 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나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의 여러 가지 문제 행동, 그리고 이 힘든 육아 과정에서 내가 언제나 딱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몸에 손을 대는 거를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무서워서 그만하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빨리 나타납니다. 이 효과라는 건 그냥 멈추는 효과인 거죠. 교육의 효과가 아니라. 근데 여전히 지금도요, 아니 그러면 애를 어떻게 키워요? 이러시는 분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키울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요, 긍정양육 129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9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 알기입니다. 네. 이거 솔직히 말 들었을 때 자녀 알기는 힘들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입장에 또 아이 둘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자녀인데도 성격은 너무 다르고 뭐 원하는 게 좋아하는 게 또 정반대돼 있으니 성격은 아이가 타고난 거와 그 다음에 어떻게 키워지느냐의 합이에요. 근데 성격의 형성은 최소한 만 나이로 18세, 18이 넘어야 어느 정도 이것이 좀 구성이 돼서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격과 아이들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기질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좀 잘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기질은 태어난 그 순간 이미 결정돼서 태어난 아이의 생물학적인 특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쌤도 눈 색깔이 이렇게 지금 우리 파란색이요. 파란색. 저는 또 까맣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 결정돼서 태어난 것 중에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피부색 이런 거는 기질에 안 집어넣습니다. 출생 당시에 가지고 태어난 특성 중에서 관계를 맺는 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많은 정보와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이걸 받아들일 때 개인마다 그 사람의 방식이 있더라.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이미 결정되어져서 태어나더라.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양육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기질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 토마스와 스텔라 최스가 만든 기준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10명 중에 4명은 쉽게 쓱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easy temperament라고 해요. easy. 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비교적 규칙성을 가져요. 규칙성을 갖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주 신생아 때도 얘는 한 3시간이면 먹고 자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엔 또 기저귀 되게 좋잖아요. 종이 기저귀들이요. 그래서 꼭 한 번 이렇게 쌌을 때 갈아줄 필요가 없거든요. 기저귀가 조금 한두 번 적셔줘도 그냥 둬도 되는데 예민한 엄마들은 계속 다리 올리고 손을 넣어봐. 그럼 애가 그냥 두면 편한데 자꾸 손을 넣으면 불편해져요. 예, 지금 얘기하니까 네. 우리 첫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윌리엄? 예. 윌리엄 나니까, 10명 나도 되겠구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요? 갑자기 둘째 왔어요. 기지가 좀 다른 친구예요. 그러면 벤틀리는요? 어디 될지 모르는 친구. 이게 맨날 다르니까. 좋아하는 거 완전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완전히 싫어하지만, 그것도 매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벤틀리 같은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요, 기질에 분류해서 까다로운 기질, difficult temperament라고 합니다. 근데 까다롭다고 해서 아이 성격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고요. 이 아이들은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또 이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요. 생각보다 활동적이에요. 이렇게 다 만져봐야 돼요. 조용히 다니면서 다 확인해보고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만지지 마 그러면 제가 이걸 꼭 만지지 말아야 되는 법이 있나요? 먼저 이런 애들이에요. 지금 이 설명 들으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귀신 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벤틀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군요. 똑같아요. 네. 불편한 싫은 감정을 얘네들은 또 분명하게 표현해요. 강하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싫어!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 새로운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이게 새로운 건 선뜻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먹어볼래? 그러면 먹어봐 맛있어. 그러면 왜 자꾸 이런 걸 먹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부모가 먹기 싫구나. 알았어. 다음에 먹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 말이야 아프리카의 핫산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아직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거를 싫다고 표현한 건데 마치 굉장히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아이처럼 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ifficult temperament는 굉장히 조심해서 키우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요, 창의적이고 영리하고 그런 편이래요. 네,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10명 중에 1명, 10%. 네. 땅점 됐네요. 네. 우리 아이들은 10%밖에 네, 그래서 우리 벤틀리는 애가 이렇게 할 때 싫어? 알았어? 네 마음 알았다? 이렇게 대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크면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근데 싫다는 네 마음은 표현하는 게 맞아. 근데 너무 소리를 지르면 싸우자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조금 줄여서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사실은.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더딘 기질, 더딘. 근데 학술적 용어로는 slow to warm up temperament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오래 걸리지만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감정적인 표현이 좀 억제되어 있고 수줍음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낯도 좀 가리는 편이고 특히 이제 싫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싫은데 이렇게 표현한다면 벤틀리처럼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은 싫어요 이런 아이라면 얘네들은 싫을 때 이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싫다는 표현 잘 못하고 이렇게. 근데 그때 좀 기다려주면 한참 있다가 좀 저는 싫은데요 이렇게 할 거를 만약에 아빠가 굉장히 급해 그래가지고 말하라고 네 마음을 말해 알아듣지 말 못해? 네 마음도 네가 말 못해? 여보 얘 왜 이래? 너 말해봐 막 이러면 그 다음에 눈물이 뚝뚝 흘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눈물이 글썽해지면 왜 울어? 너 의견을 물어봤잖아 왜 울어? 이러면 이제 애들이 막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가 부족하거나 내지는 군뱅이거나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마음속 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만 못했을 뿐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럴 때 네 마음을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마음도 중요한 거야. 엄마 아빠가 기다려 줄 테니까 이따 얘기해. 편안하게 마음 먹어도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그건 좀 싫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빨리 말해. 이러면 이제 아이하고 되게 불편해져요. 자녀를 잘 알지 못하면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출발선부터 약간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멀리 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긍정 양육 129 원칙에서 강조하는 자녀 알기. 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두 번째 얘기할 거는요. 관점 바꾸기입니다. 아이를 보는 관점을 바꾸자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예. 네. 이제 요만큼 본 거예요? 아빠 유튜브로 가. 지금 자리 없잖아. 아빠 유튜브로 나와야지고. 걱정돼서. 그러면은 벤틀리 아가는 왜 올까? 나 왜 거기서 나와? 무서워. 왜? 윌리엄이 갑자기 혼자야. 너무 무섭나 안 봐요. 무섭다며. 나 무슨 오면 돼. 어떻게 와? 윌리엄, 뭐 하러 왔어? 여기 살 거야? 여기 살고 싶어? 어머나, 아이가 그냥 가운데로 걷는 친구를 봤어요. 나 5살인가? 이야, 5살? 얼마나 씩씩한데 윌리엄. 1살 누나인데? 얼마나 자랐는데. 어머나. 완전히 그냥 신생아까지. 영웅 등장. 애기 지나갔네?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자신이 쑥스러워질 거예요. 그렇게 막 울고. 봤지?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야 싶지 이제. 가네? 근데 윌리엄, 너 저번에 이 줄다리 걷는 적이 있잖아. 기억 안 나? 기억나지? 윌리엄은 어떤 다리든 용감하게 잘 건넜었거든요. 근데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아빠, 응.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래? 할 수 있어. 요. 용감하다. 아니 아까 울던 윌리엄 맞아요? 이거는 이제 무섭지 않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죠. 스스로 오. 깨달은 것 같아요. 오, 윌리엄! 큰 가르침입니다. 윌리엄! 아빠 따라와. 알았어. 나는 용감이다. 아유, 여유 봐요. 윌리엄이 그 긴 다리를 그 어린아이가 막 달리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제가 뭐가 그다지 잘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되게 잘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쌤이요, 긍정양육 129 원칙을
많이 활용하고 잘 지키고 계세요. 아. 네, 이 영상은요, 자녀 알기와 관점 바꾸기가 다 들어가 있는 영상이거든요. 자, 윌리엄을 한번 볼까요? 일단 윌리엄은 이 아이 특징이요. 얘는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야 받아들이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라고 그러면 안 하지만 요렇게 봤더니 어머 다른 애도 달려 괜찮은 것 같아. 어머 유모차도 막 지나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아 괜찮구나. 그 다음에는 아 딴 애가 뛰어가는 거 보니까 저렇게 뛰어가도 안전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시도를 하는 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윌리엄한테는 아 그냥 해 이게 안 통하는 애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상황을 딱 파악을 하고 이것을 이해해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시도를 하는 아이거든요. 시도를 해서 한 번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쌤이. 아 우리 윌리엄이 이런 아이구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켜봤으니까 네. 아 윌리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무작정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쌤이 윌리엄이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자녀 알기죠. 그쵸? 그것이.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은 아이가 이렇게 무서워 이러면 더 이 아이가 안타까워.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그러면 어떤 아빠들은 뭐라 그러냐면 에이 겁쟁이. 남자는 용감해져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겁을 낸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제이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게 조금 높은 아이도 있고 좀 낮은 아이도 있을 뿐인데 이걸 아이라는 인간이 겁쟁이라든가 용기가 없는 아이라고 보지 않고 아, 이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파악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서 이 아이가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이런 것들이 아이의 여러 가지의 면들을 관점을 잘 바꿔서 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그 영어로 그런 속담 있어요. 다른 사람 신발 신고 1km나 걸어가봐야 그 사람도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뭐 walk a mile in someone else's shoes. 그러니까 아이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생각했을 때 이 입장에서 제가 뭐 내일 모레 50살 된 성인인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울 때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제가 어디가 불편한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른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어른은 언제나 아이를 그 인격체 그 자체로 존중하고 아이를 그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른이니까 끊임없이 아이를 가르쳐주고 한 번에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이 아이의 이 모습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기도 하고 아이가 상처를 받기도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영상을 또 볼까요? 오, 벤틀리. 이거 많이 했어, 봐봐. 정말 많이 했다. 다 싫어져. 자, 풀렸어요, 좀. 오, 잘한다. 잘한다. 와, 웬일. 저거 원래 중간에 하나씩 빼놓지 얘들아. 않아요? 넘어질까봐. 얘들아. 아빠 옆으로 가! 아빠 옆으로 가! 오, 네. 아버지. 잠깐만. 돌이켰어. 아빠 이게 뭐야? 이거 아빠 잘못이야. 아빠 잘못했어. 미안해. 바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 저는 이 영상을 보고요. 우리 쌤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굉장히 좋은 면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진짜. 네. 실수할 때 인정하고 그렇게 사과하는 사람은 당연히 힘들지만 그런 사람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박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정말 저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자존감은 사람은 태어난 순간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성이 있다, 당위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자존감인데요. 아이는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벤틀리가 장난감을 정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쌤이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 벤틀리, 너 이 장난감 오늘도 정리 안 했니? 이러면 이제 벤틀리가 딱 보기에 어제는 하루 했거든요. 365일 중에 하루 어제 했어요. 그러면 어제 했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정당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대체로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아이고 어쩌다 한번 네가 언제 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당성 인정해 주는 거. 그렇지, 어제는 했지. 맞아, 어제는 했어. 근데 오늘도 또 해보자. 어제 하니까 잘하던데 오늘 또 해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가 본인의 어른으로서 타당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실수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부모로서 내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럴 때 애들이 자존감이 확 높아져요. 그리고 애들이 막 따박따박 말대꾸 하거든요. 이제 벤틀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나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 정당성 인정을 해줘야 되냐면 너 마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건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좀 악을 쓰지 말고 말해봐. 그럼 훨씬 더 잘 전달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화면 안 나왔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또 안아주고 뽀뽀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 네. 디귿이 없어지기 위해 안 그러면 디귿이 있으면 거기도 싸움 계속 벌어지고 또 어제 그랬잖아 뭐 저번 주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또 끝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옛날 일 끄집어내서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우리 샘 해밍턴 가족은 뒤끝이 없는 가족입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폭풍 공감을 받으셨던 샘의 일상의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파업을 선언하셨네요. 예. 이 솔직히 아이들은 키우면 힘들잖아요. 아빠도 가끔 쉬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아빠 없이 아빠란 존재감은 어떤지 한번 다르게 느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정말 우리 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도 사람이니까 그럼요. 힘들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언제나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 육아는 긴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실을 기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언제나 가장 이상적인 그것을 목표로 두고 완벽을 기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너무 비장하게 하지 마시고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좀 편안하게 키우셔도 됩니다. 부모는 아이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아이 옆에 오래오래 옆에 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긍정 양육 129 원칙을 쌤과 함께 하면서요. 야, 이런 거 참 좋다. 그리고 이 긴 육아의 시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긍정 양육 129 원칙을 자꾸 보고 또 이렇게 배우고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는 벅찬 감동을 계속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육아는 정답 없는데요. 저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자기 가정에 맞게끔 그 양육은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긍정 양육 129 원칙 그대로 하면 솔직히 훨씬 더 편하고 훨씬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육아의 과정에서 긍정 양육 129 원칙이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